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첫 특강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낯선 느낌이 있는데,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제목에도 무슨 어떤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우리가 정말 창의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요즘에 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 디자인학부에 우리 두 과가 있는데, 뭐 게임을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그래픽을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기획을 하든 간에 창의적인 마인드는 항상 필요하고, 아마 제일 중요한 거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부담 없이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의 내 경험이 떠올라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습니까? 파블로 피카소가 뭐 진정한 아티스트인가, 정말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정말 도발적인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뭐 결론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렇게 유명한 작가도 정말로 이게 정말로 완벽한 순수한 창조적인 작품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피카소는 뭐 피카소의 어떤 작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또 피카소가 뭐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의 사생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의 작품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피카소의 특정 작품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로 피카소는 남의 거를 베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를 한번 찾아보면서, 피카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얼굴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구글을 뒤져서 구글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나이 들고, 나이 들었을 때 그림 그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책을 보는 자기 작업실에서 신문을 보는 뭐 도자기에다가, 접시에다 그림 그리는 여러 장면에서 그 피카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나온다. 피카소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듣고 있어서 알고 있고, 피카소에 대해서 웬만큼 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냥 재미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피카소가 좀 어렸을 때, 피카소 사진이 좀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먹어갈 때 사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냥 호기심으로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몇 년도의 사진인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왼쪽 사진이 피카소가 1904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해요. 정착한 게 이제 1904년. 아닌데, 아마 맨쪽 끝에 사진이 1901년에 프랑스 파리에 와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저게 아마 몽마르 때에서 아마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100% 확신할 수는 없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이 1916년대 찍은 피카소 사진이에요. 1916년이니까 한참 작업실에서 아마 작업복을 입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1922년도, 상당히 말끔한 모습인데, 1922년이니까
1922년 지금 한 40대가 좀 넘었나요? 지금? 그게 이 81년생이니까 22년이면 한 40년 됐을 때라면.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피카소가 자기 작품이나 아니면 인정을 받고 있었을 때고 1935년, 35년인가 그렇게 아마 35년인가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가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참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굴이 달라져가는 것도 좀 재미있게 흥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1904년에 프랑스 파리로 와서 그 당시 20세기 초 1900년 말서부터 1900년 초까지에 일어났었던 그 환경이 피카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죠. 과연 피카소의 그 창의성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었고 한번 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카소는 과연 저렇게 많은 작품, 저렇게 비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정말로 그 피카소가 얘기하는 이런 그 피카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아마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온 걸까? 과연.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은 이 피카소는 진짜로 자기 생각이 정말 전혀 어떤 교육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선가 자기 마음속에 어디선가 뭔가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어떤 골똘히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과정은 당연히 있죠.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하려고 하는 데 의도는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피카소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냐? 피카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엇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피카소는 작품을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고민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디서 피카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84년도에 그 미국을 갔는데 84년에 여기 참고로 있는데 대학원을 NYU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원에서 페인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쪽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순수미술이죠.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도대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모방하지 않고 나만이 내 그림은 어떤 걸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정말로 남의 거 베낀 게 아닌가? 남을 모방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작품이 정말로,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디자인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라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들나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작업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정말로 내가 이게 정말로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이건 정말 내 거야. 이건 내가 나만의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이건 나만의 거야. 이건 나는 독창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림을 그려도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안 편해. 이거 꼭 남의 거 베낀 것 같고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남의 거 베껴서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거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정말로 독창적인 거냐 아니냐는 거를 누구한테 내놔서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로 이게 순수하게 내 작품인 것이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내 작업이 정말로 나의 자신의 창의성, 아주 순수한 내만의 창조성만으로 나온 거예요. 나만의 독창성으로 표현이 된 건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문과 더불어 뭐가 그런 거냐, 이게 뭐가 창의성이고 뭐가 그렇다면 남을 안 베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남한테 안 베끼는 거고 뭐가 어떤 게 나만의 독창성인 거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해온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 계속 고민인데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그릴 때도 그렇고 남한테 작품에 전시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두려움은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을 남한테 보여준다는 거. 항상 뭐 여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게 이건 내 거다라고 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또 아니면 거기까지 내가 지금 안 돼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스타일도 만들고 자기만의 독특한 뭐로 만들고 하는 그런 거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뭐 남이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럼 뭐가 나만의 독창성이고 나만의 창의성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고 또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캔버스에다 그리는데 그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88년도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배웠어요. 컴퓨터 아트 한다고 컴퓨터로 그림을 표현하면 그건 남이 안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컴퓨터로 그릴 수 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한다. 또 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또 대학원을 뉴욕 공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런 모티브가 그런 생각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말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남이 인정을 할 만큼의 독창적인 어떤 작품을 창조할 수가 있겠는가? 또 스스로 아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게임을 해도 게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비주얼화, 그러니까 비주얼화한다, 시각화한다 그러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의 많은 것들이 봉헌이 돼서 또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 또 없었던 모습이 만들어지고,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속에서 충분히 외형적인 형태, 캐릭터의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데피니션을 하고 정의를 줘서 충분히 그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내가 그리지 않더라도 독자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이나 텍스트로서 표현하는 거고, 화가나 디자이너는 바로 시각적인 어떤 형태로서 표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남과 달리 나만의 독특한 형태 또는 표현으로서 보여질 때 우리가 보통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그러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결과물이다 또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한번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건 무엇을 만들건 간에 정말로 남의 걸 모방하지 않고 있는 걸까? 하는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는 내가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만 이게 나왔을까?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또 남이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잘 몰라. 정말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모방하면서 모방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자기가 그렸었던 게 무의식 중에 남과 따라가고 비슷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의 모방을 하면서도 이런 자기만의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모방하면서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다가 다르죠. 왜냐하면 작품 중에는 남의 걸 카피하고 베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경우가 많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미테이션이냐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말로 모방하는 게 정말 나쁜 건가? 좋은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또 모방한다고 해서 모방한다고 해서 정말로 모방하지 않고 모방하는 거 없이 모방을 전혀 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혀 모방을 하지 않고 저 순수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남의 거 모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은 남한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나만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다시 바로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또 뭔가 다른 작품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가?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모방한다는 것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가 다를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나왔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순수하게 창조하는 새로운 작업 아트웍들이 과연 아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도 모방이 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것도 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온 건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다른 자문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84년 여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나한테는. 왜 그랬냐면 1984년 여름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학을 간 시간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가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우리 말로 하면 현대미술관이죠. 현대미술관이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그래서 줄여서 보통 모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MOMA 그래서 모마. 보통 모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모마라 그러면 이제 현대미술관을 얘기해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그래서 보통 모마 하면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얘기하는데, 이 모마에서 지금 거기 지금 뉴욕 그래서 그 맨해튼의 시내에 이렇게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있는데 건물 앞쪽은 이 길가에 이렇게 돼 있고 가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뒷면은 정원 형태로 돼 있어서 뒷면은 넓게 해놓고 거기에 뭐 조각 작품들 야외 전시도 해놓고 그래서 그 좁은 맨해튼이 굉장히 좁고 괜찮아요. 1등 숲이고 그런데 그 뒤쪽에 오늘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 미술을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최고의 기획 전시회를 하는 데가 여기 뮤지엄 오브 아트, 이 현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나 유명한 작가들이 기획 전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전시들을 기획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드워드 뭉크라는 그 작가 전시가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있어요. 그 뮤지엄 모던 아트에 윌리엄 루벤이라고 하는 큐레이터가 있어요. 이 큐레이터가
그 몇 가지 그 큰 전시회를 큐레이터 이런 그 현대미술관의 그 큐레이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큰 이런 전시를 기획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획했었던 1984년 9월부터 전시가 있었던 그 전시 제목이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그래서 20세기 속의 원시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회가 굉장히 왜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Primitivism은 말 그대로 원시주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프리칸 미술이에요. 아프리카 마스크, 탈, 뭐 이런 거. 그리고 보통 뭐 어디 가나 뭐 놀러 가도 보는 뭐 동남아시아 가도 보는 그런 거. 뭐 여러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이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의 포스터가 있는데 프리미티비즘하고 그게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왔던 것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사실은 이때 이 전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전시예요. 이 전시를 보고 내가 여태까지 봤었던 전시회 중에서 가장 쇼킹했었고 가장 많은 것을 좀 느끼게 해줬던 그런 전시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쇼킹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알았었던 그 유명한 화가들이 정말 이런가?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지금 아비뇽의 여인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1907년에 만들어졌고 1907년에 이 여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뭐 배경은 무슨 뭘 파는 여자들과 그런 그 배경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피카소 그림들을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피카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한 데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통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림들 그리고 석고 데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사실 그림을 잘 그리죠. 이런 거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드로잉 수업을 하나 들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다른 외국 애들이 그림 잘 그린다 그랬어요. 근데 뭐 내가 진짜 잘 그린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묘사나 이런 게 더 잘해요. 확실히. 그 사실적인 묘사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피카소의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작품이 피카소에서 피카소의 작품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중요한 게 아니고 피카소의 그림 중에서 특히 이 그림 중에서의 얼굴 표현이 오른쪽 두 사람의 얼굴 표현을 지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카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거에 피카소는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카소의 주의. 무슨 주의? 피카소 하면 무슨 주의죠? 피카소? 입체주의. 오늘 큐비즘이라고 해요. 큐비즘. 네. 역시 우리 선생님이 딴 사람도 알면서 얘기 안 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큐비즘은 입체주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입체주의는 이런 거예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보이는 사물을 우선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켜놓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큐비즘은 분해해서 대상을 다시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얼굴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왜 이걸 얼굴을 주목하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1984년에 있었던 프리미티비즘 전시회에서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피카소의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원시주의 미술과의 연계성이 있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여주는 이 오른쪽 위에 얼굴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얼굴을 확대해서 봐야죠.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얼굴을 변형해서 좀 다르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얼굴에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의 얼굴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냥 얼굴을 좀 미술적으로 표현해서 그린 얼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얼굴은 그냥 이렇게 얼굴을 피카소가 왜 이렇게 얼굴을 그렸을까? 피카소가 왜 얼굴을 저렇게 표현하고 찌그러지거나 한 것처럼 그렸을까? 물론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을 끌어나가면서 입체주의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물을 해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처럼 코가 옆으로 찌그러지고 입은 조그맣고 전혀 현실적인 사람과는 전혀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캔버스를 그렸는데 그럼 피카소는 도대체 이 얼굴을 어떻게 해서 이런 얼굴을 그리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보는 거죠. 거기에는 이 피카소가 이런 그런 얼굴을 그리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아프리칸 미술을 만났던 것이 결정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기에 조금 나온 이 아프리칸의 마스크하고 지금 이게 아프리칸 마스크예요. 저기 왼쪽에는 피카소가 그린 얼굴 여인 중에 얼굴의 한 부분 얼굴이에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이 되죠. 정확히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느꼈었던 거를 현장에서 저는 봤잖아요. 보면서 이 마스크가 딱 전시돼 있고 그림이 있고 딱 비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뭐야? 피카소가 베꼈네? 아니 이거는 베낀 그림이지 이게 어디 이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그린 그림이야 이게. 아니 저거는 뭐 마스크 보고 그 생각 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그려서 놓았잖아. 아니 처음에 이걸 안 보고 그 그림만 봤을 때는 좀 특이하게 얼굴 표현을 했다. 좀 왜 저렇게 표현을 했지? 좀 특이하다. 이 정도에 머물러서 알고 있었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의 형태가 유사한 90% 이상이 같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피카소 그러면 이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시회에 내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았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진이 같이 있었냐면 피카소가 아까 1904년에 그 몽마르티에 그 조그만 스튜디오를 막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시작을 해요. 자기 스튜디오로. 1904년에 뒤에 이제 사진이 하나, 비슷한 사진이 나와요. 1908년도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은 내가 찾던 사진이 아니에요. 그 사진에, 그 전시회에 나왔던 그 사진에는 피카소가 스튜디오에서 앉아있는데, 흑백이에요. 앉아있는데 기둥의 뒤에 이거와 똑같은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마스크가 있는 거야. 거의 95% 이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들여다보면 피카소가 이거 보고 이거 그러니까 맞다.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07년에 그렸어요. 근데 1907년에 그렸는데 피카소가 이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실적인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그때 그림들을 잘 보면, 준비는 안 했지만, 굉장히 우리 평범한 그런 유화 작품들 많아요. 또 그 전에는
또 뭐 그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베어스 청동시대 청색시대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블루피어리어드 그런 쪽에 그렸을 때도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 1907년에 그린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전에 표현되지 않았던 그 전에는 얼굴을 변형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바꾸질 사람이 없었죠.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리지 않았죠. 근데 피카소는 여기 작품 보고 99%가 똑같더라. 자, 이 그림은 바로 저기 위에 보면 1984년 10월 금요일이잖아요. 가을에. 이게 아마 뉴욕 타임스에 나왔었던 아마 기사였을 겁니다. 뉴욕 타임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죠. 어떤 것이 프리미티브고 어떤 것이 모던인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얘기죠. 지금 뭐냐면 이쪽 거는 수천 년 정도 돼서 만들어진 마스크고 저거는 불과 100년 정도의 시간에 만들어진 그림이고 과연 어떤 것이 과연 프리미티브고 어떤 게 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두 개의 이런 두 작품의 어떤 연계성이나 연관성이 과연 피카소가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 상태에서 그 아비뇽의 연인들을 그린 게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판명이 증명이 됐죠. 이제. 저거는 이런 거를 아까 없었고 똑같은 거 없었으면 그거는 순수하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막 피카소가 정말로 이게 자기가 창의적인 작품이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독창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왠지 보는 순간 상당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피카소가 이걸 보고 베꼈다니. 자, 그때는 이제 내 생각이 느낌은 베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코메티 작품도 그렇고 또 브랑쿠지 또 뭐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가만히 그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래요. 또 많이 나와요. 이게 1908년도에 피카소가 있었던 자기 스튜디오예요. 피카소 1908년. 그러니까 1908년도에 자기 스튜디오에 보면은 아프리카 조각상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죠? 프랑스는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에 아프리카가 있고 위에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도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와서 살고 있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그것처럼 과거에 1800년대에도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의 문화가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아마 1800년대 후반이 아닐까. 1800년대 후반에는 일본 문화도 들어갔잖아요. 일본 문화. 그래서 그림 쪽에 나오잖아요. 마티스 그림에 일본 풍의 그림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피카소가 이걸 보면 피카소가 저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서 과감하게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정말 수백억 하는 그림이 됐는데 그런 그림이 카피가 아니냐라고 진짜 카피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말로 그런 질문을 다시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아프리카의 조각품들이 자기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큐비즘이나 입체주의를 만들었을 때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카소가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가 과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맨 처음에 생각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면 그릴 때 그냥 연습하려고 그린 건가? 지금은 이게 연습이라는 작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격이 나가는 비싼 작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표현을 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이 당시에도 남의 걸 베끼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상식이었을 거고 이런 거를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의문을 좀 지금 방금 봤었던 또 이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아프리카의 마스크라기보다도 조각품 같은 거죠. 조각품 같은 거.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옛날 원시 부족들이 해왔었던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를 뭐 아티팩트라는 영어를 쓰는데 예술적인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것들 그 사람들 역시 사람이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목적이 뭐였던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런 것 자체도 얼마나 현대 작품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만하잖아요. 그런 충분히 지금 뭐 현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피카소가 이거를 보고 그렸다 아니었다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림에서 그려지는 획기나 느낌이나 표현이나 형태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피카소가 이런 것들을 본 것의 기억이 남아서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로 표현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져오려고 하고 가져다가 저기다가 표현을 하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여자 얼굴인데 1908년도에 그린 거예요. 1908년. 지금 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팡 스컬프처라 그래가지고 팡은 그 콩고 거예요. 콩고 아프리카의 콩고 지방에 콩고 부족이 했었던 걔네가 만들었었던 마스크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죠. 또 아까 봤었던 이제 거울을 보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큰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지금 학교에서 본 거. 얼굴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옆모습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앞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만 보면 옆모습 얼굴이고 또 이렇게 합쳐서 보면 정면 얼굴이고 또 아니면 또 반쪽 얼굴이고 뭐 이렇게 보여요. 이런 마스크나 이런 조각물 같은 것들도 이것도 옆에서 보면 옆모습이죠. 이쪽에 잘라서 이렇게 보면 옆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 정면 얼굴. 두 개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지금 그림인데, 그래서 거울 앞에 선 여인이라는 거야. 거울 앞에 선 여인. 그래서 이게 피카소가 저런 마스크를 과연 저거를 암만 자기가 영향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상상으로만 그린 걸까? 많이 보고 베낀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래요. 본 거를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뭐
100% 똑같이 옮겨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거의 옮겨. 그렇지 않고서 머릿속에서 보았던 기억만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했을 때 그 기억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 정말 그럴까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야. 이것도 피카소의 뭐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보아오는 물건에서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계란 있잖아요, 계란. 계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릅니까? 타원형 딱 생각이 나죠? 타원형 계속 생각나요. 만약 계란이 사각형이라면 그런 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맨날 계란을 보고 왔었기 때문에 계란은 당연히 타원형이야. 계란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계란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그 얼굴에 과연 이 각으로 만들어진 그 입의 모양을 저렇게 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것이 피카소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를 두개 비교해서 보면 코를 길게 하는 뭐 그런 표현이 우리가 많이 봐서 우리 머리 뇌리에도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뭐 책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피카소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이런 작품들이 표현이 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피카소가 진짜로 상상력에만 의존해가지고 입의 이빨 표현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라는 모르겠어요. 진짜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어쩜 저렇게 피카소가 이걸 만들 때, 왼쪽에 있는 걸 만들 때 과연 자기가 다 스케치해가지고 저렇게 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길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좀 더 위에가 좀 넓긴 하지만 이게 아무런 정말 순수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했을까? 정말로 지금도 아주 상당히 의아합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은 평범해 보이지만 얼굴 왼쪽에 그림자 표현을 함으로써 상당히 일상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의 유사성을 보이죠. 유사성. 얼굴 면과 마스크 얼굴 면을 보여주는 그 흉터에서 오는 동일한 그 느낌이 그대로 오잖아요. 반복해서 보면 이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보면 비교해는 보면 이것도 1907년에 읽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런 얼굴 표현이 아주 같아요. 보면 지금 이 표현이나 얼굴 표현이 어떻게 표현 번갈아서 보면은 이런 마스크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아왔었던 거가 거기에서 모티브라고 얘기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베끼는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가져와야 되냐고.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이 표현이라는 거를 이걸 창작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걸 창의적인 거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좀 의문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 야, 그러면 우리도 그럼 뭐 다 가져다가 한번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나도 남이 뭐라 그러면 안 되네. 내가 가져다 비슷한 거 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음악이 있는데 음악에서 한 소절 내가 비슷하게 약간 부분 비슷한 거 가지고 지금 표절이냐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게 따지면 이건 그 정도 표절도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표절이죠.
그러니까 느낌에서 오는 분위기나 느낌에서 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오는데 이거를 무조건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베낀 거야, 이거는 인정 못해라고 이만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정해 줘야 돼.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카피입니까? 한번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 사람씩. 지금 우리 쭉 봤는데 이거를 카피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한번 해보시죠. 피카소는 정말 베낀 건가요? 정말 베낀 거라고 봐야 돼요. 베꼈다고 봐야 돼요. 한번 먼저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일을 많이 해서 이제 피카소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도 이렇게 빈 백지에다가 뭘 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또 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시간도 짧고 짧은 시간 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와 흡사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와 흡사한 그런 자료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피카소처럼은 아니지만 카피했다는 얘기는 또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와 흡사하긴 하지만 그걸 또 자기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핏 이제 그런 의미나 또 컨셉의 것들은 가져오지만 그리고 또 나 나름대로 또 변형을 해서 내 거화 시키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피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피카소가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봐가지고 되게 막 소름이 쫙 돋고 막 그래도 너무 쇼킹해서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계속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저나 아니면 제 주변이나 이제 상황하고 또 이렇게 엮게 되는 거예요. 카피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같은 피카소 페인트나 이런 쪽 예술인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른 형태의 그런 민속품이나 그런 다른 형태잖아요. 다른 형태가 또 거기서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또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것도 또 다르고 그거를 이제 나의 형식에 맞게 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에 맞게 좀 변형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정말 처음에 교수님 말씀대로 나의 그냥 나만을 갖고 내가 오로지 온리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냄새를 맡고 그렇게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항상 어떤 거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옥 속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그런 정보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창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는 어떤 작가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인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사람 의견을 좀 들어봤고 지금 그 얘기 중에서 이제 핵심 얘기는 자기화 시켜서 만들면은 카피가 아닐 수 있다가 이제 포인트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변형을 시킨다는 건 변형은 완벽하게 천도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고요. 변형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화했다는 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결론이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아직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카피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피카소도 사람이고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이런 거를
많이 그림에서 표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뭐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도 한 번도 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인간들도 그 벽화를 그릴 때 뭐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그린다든지 뭐 산 그런 걸 보고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카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카소도 아마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품으로 표출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 순두 창작은 상당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합성 있지 않나. 혹시 거기까지 안 내 생각도 한번 해볼게. 사진에서 봤듯이 뒤에 조각품들이 있었잖아요. 피카소 체도에 굉장한 수집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수작품들을 자신의 그림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아니, 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카페가 되게 많이 운영해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카피가 어디까지 카피가 되는 건가. 카피가 어디까지가 카피인가? 그것도 아주 그 문제 좋은 지적이야. 또 우리 호석. 결국은 조형물을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는 거랑 조형물을 보는 거랑 사람의 각각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는 피카소는 또 거기를 그거 조각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그런 특색을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조형물 같은 거를 지금 말하는 레퍼런스를 삼아 그런 거를 자료로 삼아 나타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카피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보완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냉정히 카피입니까? Yes or no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어렵죠, 답변하기. Yes 하기도 간단하게 답변이.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아타미아 동굴 벽화 같이 정말로 그 만년 전 수십만 년 전에 살던 우리 인류의 그 최초의 인류들이 그 동굴 밖에서 봤었던 그런 동물들 다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코끼리, 사슴 뭐 또 그러면서 벽에다 많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카피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모사한 건데, 모사를 했는데 그걸 보았었던 걸 기억해서 그린 건데 거기에 그려진 것이 모사라 그래서 작품성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그건 충분히 나는 작품성이 있다고 봐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 사진 찍어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화돼서 그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마스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카소가 자기화해서 그림을 표현해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런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카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난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암만 그것을 단지 약간의 변형적인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자기 것으로 표현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왜냐하면 너무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유사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로 자기 것이 됐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스타일이 화돼서 나와서 달라진 모습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큐비즘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림들은
그거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자기화돼서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쩌면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작품으로서는 카피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정답이 내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좀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몇 개 작품 한번 좀 더 보려고 몇 개 작품 한번 좀 더 보고 그 여러분도 알죠? 모딜리아니 굉장히 그 낭만적인 아티스트였고 인상파 시대 때 그 후기 인상파 시대의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모딜리아니가 그래서 이 살았던 1884년서부터 1920년까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리고 다 연인이 화가들한테는 연인이 다 있었지만 특히 그 잔느라고 하는 여인을 그린 거예요.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 가장 큰 사진이 보니까 1915년에 찍은 사진이라고요. 일적 사진, 큰 사진이에요. 그래서 가장 죽기 5년 전인데 술을 많이 좋아했다 그래요. 술 많이 좋아해가지고 술로서 병이 들어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 여러 개 이제 마스크를 좀 많이 보고 아프리카 걸 보고 나니까 연계성이 금방 보일 거라고. 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저렇게 길게 표현했을까? 그 작가 나름대로의 특징이야. 그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길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어 낸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많은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이 특히 한 작품을 이제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르의 추상화예요. 지금 보는 이 조각품도 모델링 하는 거예요. 혹시 아프리칸 아트라고 혹시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조각품들, 아프리카의 조각품들하고 얼마나 과연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유사성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 마스크예요. 이런 형태, 이 형태를 보면은 거꾸로 모델리아니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조금만 더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거꾸로 저걸 보면서 우리는 모델리아니가 얼굴을 길게 그리고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모델리아니 역시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칸 미술을 보지 않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서 과연 이 자기만의 이 스타일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과연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뭐 라임스톤인가 그런 것과 석회석인가 그런 걸로 보통 조각하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 것처럼 저런 것을 저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맨 처음에 내가 모델리아니가 돼서 맨 처음에 작품을 한번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구상을 해보자.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흰 종이야. 이제부터 뭘 그릴까? 어떤 작품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누구나 새로운 걸 창작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디어 생기가 힘들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쉽게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에 의존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거기서 또 정리해가면서 자기 걸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내가 모딜리아니가 돼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그 전에 많은 그림들을 보아왔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림과 이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그 그림을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나만의 그림이 어떤 걸까 이 사람도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남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아티스트나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런 작품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피카소에 머물지 않는 거죠. 지금 피카소만이 그런 거가 아니죠. 자, 브랑쿠지, 콘스탄틴 브랑쿠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1870년, 80년이고. 그래서 1850년. 이 콘스탄틴 브랑쿠지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의 이렇게 그 사진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코너의 작품이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것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요소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하지는 않고 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자기 그 작품을 보면서 아까 봤었던 그 모델리아니의 얼굴 같은 느낌도 같고 느낌 거기 연상도 좀 되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느낌도 주고 있죠. 얼굴 형태에 대한 표현. 이제 굉장히 강렬해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하죠. 조금 비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브랑쿠시가 이런 형태의 조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이 없어요. 그죠? 목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있고 얼굴의 표현을 보면 지금 보면 마치 누워서 자는 것 같은 제목도 슬리핑 뮤즈예요. 잠자는 여신. 근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부닥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이 당시에 이런 작품을 하려고 했을 때 난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작품을 시작을 했을까?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생각하게 됐을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이 작품에 대한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봉. 아프리카의 가봉의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이런 마스크와 이런 연결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정말로 그런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베꼈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표현형 아니면 달리 표현하는 아니면 소재를 다른 걸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었던 게 이런 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냐, 아니면 모방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모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방이라는 것과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맞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에 더 가까운 것일까?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또 자기가 보아왔었던 것, 눈으로봤던 것,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몸속에 배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하나의 모티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든 것 그 자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뒤에 모방이라는 것은 있는 그 자체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형태건 뭐 모양이든 많은 것들을 하면은 모조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방, 모조품. 모조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소주의 참이슬이니까 그걸 우리가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짝퉁인가? 그러면은 그것이 순수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어차피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것도 뭐 새로운 우리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왜 안 하는 거냐? 왜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창의성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시작의 원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참 어려운 답이에요. 어려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자신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창의성은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듭니다. 아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광고 쪽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뭐 새로운 걸 또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속안에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또 잘 만들어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물론 그렇지 못한 작품도 나오지만 그런 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는 내가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예전에 만화를 그린 게 있었는데 그때 항상 했던 게 작업할 때 모방을 많이 했었어요. 이 작가분하고 이 작가분하고 반반을 따와서 그걸 조합해서 제 거로 만드는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나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는 솔직히 좀 거의 모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게 나왔던 결과물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내 순수한 창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 질문은 정말로 그런 경우의 경험이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내 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어떻게 만들까? 나는 어떻게 어디에서다가 우리가 원천을 얘기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게임 같은 얘기는 만약 건물 하나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반을 이쪽 사람이 그린 거하고 이쪽 사람이 반반을 섞어서 그리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수하게 내 창작을 그려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남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건물을 그리니까 오히려 반응들이 이게 뭐지? 라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는 익숙한 그림에 익숙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는 게 오히려 독자가 되면 사람들한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뭐 창작성의 문제보다도 대중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작품의 대중성에 맞출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 같은 것 같고, 내가 이 작품은 자신 있게 내 작품이다라고 하나밖에 유일한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해서 가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로 창의적인 작품이 된 거겠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창의적인 상상력,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experience, 경험했었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질문. 대부분 후자로 생각하죠. 자, 후자로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앞에 그 never seen,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에서 뭔가 탁 튀어나오는 게 그게 정말로 오리지널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나 그 작품을 아까 봤었던 그 전시회를 통해서 피카소나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과거의 아프리칸 아트에서의 작업을 거의 80-90% 똑같은, 뭐 누가 봐도 이거 90% 그냥 똑같이 보고서 그냥 똑같이 재료만 바꿔서 만든 걸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건 뭐야. 어떻게 이게 작가적인 양심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양심상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쇼킹했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충격이 있은 후에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든 거는 바로 정말로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또 질문. 우리가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림도 잘 그리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가서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그림이 창의적인 그림이고 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독창적인 그림이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벽화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10만 년 전에 사람은 교육받았습니까? 그림 그리는 교육 해봤습니까? 배운 적 없잖아요. 뭐 붓을 이렇게 써라, 손을 이렇게 그려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선 연습을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단지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본 거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어쩌면 경험일 수 있죠. 경험일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좋은 작품의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원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하기보다는 정말로 자기라고 하는 자기 하나의 개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필터라는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각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달리 그 사람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성과 창의성이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나가자면 2007년도에 국내에서 이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21세기를 전염시킨 원시부족. 아마 이거 기획한 사람은 아마 내가 봤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속에 글을 큐레이터가 썼나 본데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냐면 청년기의 피카소는 회화와 데스생은 물론 하나에서도 명성을 얻기 시작한 무렵 원시적인 생명의 충만함을 작품에 표현하려 하였다. 이때 아프리카 연시미술의
원색적이면서도 직선적인 표현은 피카소에게 큰 감명을 받아 1907년 파리의 민속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미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죽음을 넘어 거대한 생명으로 향해가는 듯한 아프리카 춤의 원초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로부터 자신의 미술 세계를 펼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그 피카소의 어떤 작품 세계의 한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마 그 우리가 아까 그 카피냐 그 인플루언스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아마 인플루언스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좀 굉장히 흥미가 좀 있어서 내가 하나 사진을 쳤어요. 이거는 뭐 밑에 좀 읽어보겠죠. 프리미티비즘 리비지티드라고 하는 그 전시를 기획을 했었던 2006년도에 있었던 전시예요. 근데 이거는 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전시 여기 보면은 그 작품을 소개한 거고, 수잔 보겔이 이제 전시를 오거나이즈하고 여기에 큐레이터는 콜롬비아의 대학원 학생이 큐레이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학원 학생은 뭘 했냐면 1984년에 있었던 그 전시를 다시 리비지트라는 다시 가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아프리카 미술과 현대 미술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접근, 현재 컨템포러리 아트, 그러니까 모던 아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미술과 이 아프리칸 아트와의 관계성을 이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지금 사람이요. 우리 지금 현대 사람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모습으로 촬영이 된 이런 장식감.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으로 표현된 현대적으로 표현된. 이게 이제 그 2006년도 그 전시에 나왔었던 건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걸 말해주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내가 한번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새로운 창의적, 이거는 저거와 이거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된다. 아까 피카소 작품에서 거의 80-90% 똑같게 그린 거, 그림을 거의 다 그려서 아프리카의 마스크가 그대로 거의 그 표현된 거와는 난 다르다라고 봅니다. 어떤 작품의 모티브는 저기 그 아프리칸 미술에서 끌어왔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만 뭔가 이거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그 연계성을 생각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의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를, 이런 걸 순수하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거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그 선은 바로 그 아프리칸 아트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영향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창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나도 피카소가 위대한 예술가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아티스트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사실은 그런 아프리칸 미술에서 나왔었던 그 피카소가 그 당시에 이런 우리가 아비뇽의 여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그 당시 그 작품은 분명히 카피다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카피라고 안 하면 뭐가 카피냐라고 나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럼 뭐가 카피예요? 다 이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카피 아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지. 아까 얘기해서 이거 가져다 이거 조합해서 이거 만드는 거를 순수한 작품이다, 순수한 창작품이라고 그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거는 카피고 모방이다. 모방은 분명히 모방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제가 짓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피카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미래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작품을 새롭게 창작해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원초적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어떻게 보면 카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1920년, 30년의 작품들 보면은 뭐 당연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작품을 했고 자기의 작품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부분을 쪼개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특강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이 창의성이나 또 창조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하는 어떤 그 모티브나 어디서 그런 창조의 근원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는 작업에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를 많이 얘기하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connect things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티브 잡스는 참 많은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onnect things. 그냥 things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체를 가져다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켜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가지고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아프리칸 아트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수천 년, 만년 가까이 왔던 것들이 다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달리 해석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대단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이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